김민준 중위는 이른 아침 햇살이 쏟아지는 사열대 위에 꼿꼿이 서 있었다. 그의 제복은 칼같이 다려져 있었고 어깨의 두 줄 금장은 그의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가 얼마나 빠르게 군 엘리트 코스를 밟아왔는지를 증명했다. 육군사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그는 전술학 이론과 첨단 군사 기술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형 군인이라 불렸다. 그는 과거의 전쟁 경험이나 옛날 이야기를 늘어놓는 노병들의 경험을 구시대적 유물처럼 여겼다. 현대전은 오직 정교한 전략과 최첨단 장비로 승패가 갈린다고 굳게 믿었다. 그런 그의 눈에는 선임들의 지나친 라떼는 마리아식의 훈계나 고집불통 같은 태도가 이해되지 않았다. 오늘도 그의 부대에서는 특별한 행사가 열리고 있었다. 국방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원로 예비역 초빙 고문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은퇴한 노병들이 부대에 초빙되어 젊은 장병들에게 경험과 교훈을 전하는 자리였다. 민주는 이런 구시대적인 행사가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다. 전투복을 깔끔하게 차려입은 차에 연병장에 서 있었지만 그의 표정에는 미세한 불만이 서려 있었다. 이윽고 행사를 주관하는 부대장이 연단에 올랐다. 자, 이제 오늘 우리에게 귀한 가르침을 주실 어르신을 모시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해 평생을 바치신 참군인이자 전설적인 특수작전 베테랑이신 박노인님을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민주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박수를 쳤다. 전설적인 특수작전 베테랑이라니 시대착오적인 훈련이나 시키시겠지. 그의 머릿속에는 온갖 비판적인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다. 연병장 입구에서 한 노인이 터벅터벅 걸어 나왔다. 그는 여느 노인들처럼 허리가 구부정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다. 낡고 빛바랜 점퍼 차림에 그의 손에는 오래된 나무 지팡이가 들려 있었다. 깔끔하게 정돈된 다른 군 관계자들 사이에서 그의 모습은 유독 눈에 띄게 촌스러웠다. 그는 근처 마을에서 조그마한 목공소를 운영하며 나무 공예품을 만들고 산다고 알려져 있었다. 박노인은 젊은 장병들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느릿느릿 연단으로 향했다. 그의 발걸음은 조심스러웠지만 어딘가 모르게 굳건함이 느껴졌다. 민주는 박노인의 모습을 보고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겨우 저런 분이 전설적인 베테랑이라고 군복 대신 작업복을 입고 나타나다니. 그는 옆에 서 있던 동기인 이중색에 넌지시 말했다. 하, 이중사, 이게 진정 베테랑의 위엄입니까? 시대착오적인 프로그램에 어울리는 분이군요. 이중사는 민준의 말에 쓴웃음을 지었다. 중위님, 그래도 명색이 부대에서 초빙한 분이신데 너무 그렇게 보지 마십시오. 어르신들은 분명 배울 점이 있을 겁니다. 민주는 코웃음을 쳤다. 뭘 배운다는 말입니까? 흙먼지 묻은 지팡이로 뭘 가르치시겠다는 거죠. 최첨단 드론과 인공지능이 전쟁을 지배하는 시대에 경험이 무슨 소용이 있다고. 그의 목소리에는 경멸이 섞여 있었다. 박노인은 연단에 올라섰다. 그의 눈은 연병장에 서 있는 젊은 장병들을 하나씩 훑어보았다. 그의 눈빛은 맑았지만 그 안에는 세월의 흔적과 함께 알 수 없는 깊이가 담겨 있었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젊은이들 반갑네. 나는 박씨라 하네. 오늘부터 잠시 자네들의 고문이 될 사람이네.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연병장 전체에 울려 퍼지는 듯한 묘한 힘이 있었다. 나는 자네들에게 대단한 이론이나 최첨단 기술을 가르쳐 줄 수는 없을 걸세. 그저 내가 살아오면서 그리고 전장에서 겪었던 아주 작은 경험들을 이야기해 줄 뿐이네. 어쩌면 자네들에게는 시시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 민주는 박노인의 말을 듣고 비웃음을 삼켰다. 역시나
뻔한 옛날 이야기나 늘어놓으시겠지. 그의 생각은 박노인에 대한 편견으로 가득했다. 그날 오후부터 박노인의 특별 교육이 시작되었다. 박노인은 장병들을 훈련장으로 데리고 갔다. 그는 장병들에게 생소한 임무를 지시했다. 현대 군사훈련에서는 거의 다루지 않는 기본적인 생존 기술과 야간 잠복, 위장술, 그리고 맨손 격투 같은 것들이었다. 민주는 이런 구시대적인 훈련에 불만을 품었다. 박노인 어르신, 이런 기본적인 훈련은 이미 신병교육대에서 다 마친 내용입니다. 저희는 최첨단 장비를 다루고 고도의 전술을 익히는 장교들입니다. 이런 식의 훈련은 시간 낭비입니다. 민주는 대놓고 불만을 표출했다. 박노인은 민준의 말에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온화했지만 그 안에는 알 수 없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다. 김중위, 자네는 아직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생각하는가? 가장 기본적인 것이 때로는 가장 중요하단다. 전투는 장비로만 하는 것이 아니네. 결국 사람이 하는 것이지. 자네가 가진 지식과 기술은 중요하지만 그것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는 않아. 박노인은 민준에게 직접 시범을 보여주었다. 그는 나이든 몸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민첩성과 정확성으로 야간 잠복과 위장술을 완벽하게 수행했다. 그는 마치 그림자처럼 어둠 속에 사라졌고 아무리 찾아도 그의 흔적을 발견할 수 없었다. 그의 맨손 격투 기술은 단순한 힘이 아니라 상대의 허점을 파고들어 제압하는 정교한 기술이었다. 민주는 박노인의 시범을 보며 당혹감과 함께 알 수 없는 경외심을 느꼈다. 자신이 무시했던 노인이 상상 이상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다음 날 박노인은 장병들에게 간단한 임무를 지시했다. 자네들은 지금부터 훈련장 곳곳에 숨겨진 깃발을 찾아야 한다. 시간은 3시간. 가장 먼저 깃발 3개를 찾아오는 팀이 승리한다. 하지만 명심하게. 이 훈련은 단순한 깃발 찾기가 아닐세. 자네들의 오만함과 방심이 가장 큰 적이 될 것이다. 민주는 박노인의 경고를 무시했다. 그는 자신의 팀을 이끌고 가장 먼저 훈련장으로 뛰어들었다. 그는 미리 파악한 지형 정보와 최첨단 장비를 활용하여 깃발을 찾으려 했다. 하지만 예상과는 달랐다. 깃발은 그들이 예상치 못한 곳에 교묘하게 숨겨져 있었고 박노인이 설치해둔 함정들은 그들의 발목을 잡았다. 민주는 자신의 팀원들에게 소리쳤다. 이런 시시한 함정에 걸려들지 마라. 이론적으로는 이곳에 깃발이 있을 리 없어. 그는 자신의 지식과 이론에만 의존한 채 훈련장 곳곳을 헤맸다. 시간이 흐르고 다른 팀들이 하나둘씩 깃발을 찾아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민준의 팀은 여전히 깃발 하나도 찾지 못했다. 민준은 초조해졌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이 불러온 결과에 당황했다. 결국 민준의 팀은 단 하나의 깃발도 찾지 못한 채 훈련을 마쳤다. 박노인은 연단에 서서 민준을 바라보며 말했다. 김중위, 어떠한가 자네의 지식과 기술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던가. 때로는 가장 단순한 것이 가장 어려운 것이란다. 자네는 기본적인 것들을 무시하고 오만했어. 그것이 자네 팀의 패배를 가져온 것이다. 민주는 박노인의 말에 얼굴이 화끈거렸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과 편견이 불러온 결과에 깊이 반성했다. 그는 박노인이 단순한 노인이 아니라 깊은 지혜와 경험을 가진 진정한 멘토임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의 인생은 이제부터 완전히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한 것이었다. 김민준 중위는 박노인에게서 받은 첫 번째 바이 호추 이후 깊이 반성했다. 그의 자존심은 산산조각 났지만 동시에 그의 눈은 비로소 진실을 보기 시작했다. 박노인은 단순한 노인이 아니었다.
그는 지식과 경험의 깊이를 알 수 없는 거대한 존재였다. 민주는 자신의 오만함과 편견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다. 그는 더 이상 박노인을 시대착오적이라고 여기지 않았다. 오히려 그에게서 진정한 지혜를 배우고 싶다는 갈망이 솟아났다. 다음 날 아침, 민주는 박노인을 찾아갔다. 박노인은 연병장 한 구석에서 묵묵히 낙엽을 쓸고 있었다. 그의 모습은 여전히 평범한 노인에 불과했지만 민준의 눈에는 그에게서 풍기는 비범한 아우라가 느껴졌다. 박노인 어르신, 어제 일은 죄송합니다. 제가 오만했습니다. 어르신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민주는 허리를 깊숙이 숙였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것이었다. 박노인은 조용히 민준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온화했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깊이가 담겨 있었다. 사과할 필요 없다. 김중희, 젊은이들이 실수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 중요한 것은 그 실수를 통해 무엇을 배우느냐 하는 것이네. 민주는 박노인의 말에 감동했다. 그는 박노인에게 자신을 가르쳐 달라고 간청했다. 어르신, 저에게 가르침을 주십시오. 저는 아직 아는 것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어르신의 지혜와 경험을 배우고 싶습니다. 박노인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좋다. 김중희, 자네에게 가르침을 줄 수 있다면 영광이지. 하지만 나의 가르침은 책이나 이론에 있는 것이 아닐세. 삶과 전장에서 얻은 아주 작은 깨달음일 뿐이지. 그것이 자네에게 어떤 의미가 될지는 자네 스스로 찾아야 할 걸세. 그날부터 민주는 박노인의 그림자가 되었다. 그는 박노인이 하는 모든 일을 함께 했다. 낡은 목공소에서 나무 공예품을 만들고 텃밭을 가꾸고 마을 사람들과 교류하며 박노인의 일상을 가까이서 지켜보았다. 박노인은 민준에게 거창한 이론을 가르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사소한 일상 속에서 그리고 자연 속에서 귀중한 교훈들을 전했다. 김중희, 이 나무를 보게. 겉으로는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그 안에는 거대한 힘이 숨겨져 있지. 사람도 마찬가지네. 겉모습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되는 법이야. 박노인은 나무 조각을 다듬으며 말했다. 민주는 박노인의 말에 깊이 공감했다. 그는 자신이 박노인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던 과거를 떠올리며 부끄러워했다. 그는 박노인과의 시간을 통해 겸손함과 인내심, 그리고 사물을 깊이 있게 관찰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하지만 민준의 변화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이들이 있었다. 바로 최대위였다. 최대위는 민준의 직속 상관이자 늘 민준과 경쟁 관계에 있었다. 그는 박노인의 등장 이후 민준이 박노인을 스승처럼 따르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다. 최대위는 박노인이 그저 구닥다리, 노인에 불과하다고 생각했고 민준이 그런 박노인에게 빠져드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 최대위는 또한 군 내부의 부패 세력과 은밀히 연루되어 있었다. 그는 자신의 야망을 위해 불법적인 거래에 손을 댔고 자신의 반대파들을 제거하려 했다. 그는 박노인의 과거에 대해 알지 못했지만 박노인의 존재가 어딘가 불편했다. 특히 박노인이 과거 전설적인 특수작전 베테랑으로 불렸다는 소문이 돌자 최대위는 박노인이 자신의 비밀을 알고 있을까봐 불안해하기 시작했다. 그는 박노인을 제거하거나 최소한 그의 명성을 실추시켜야 한다고 생각했다. 어느 날 최대위는 민준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들였다. 그의 얼굴에는 냉철함과 함께 비열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김중희, 요즘 박노인 어르신과 너무 가깝게 지내는 것 같더군. 그분은 그저 은퇴한 노병에 불과해. 시대에 뒤떨어진 분이지. 자네는 젊고 유능한 장교야.
그런 구닥다리에게 시간을 낭비할 필요는 없네. 민주는 최 대위의 말에 반감을 느꼈다. 대위님, 박노인 어르신은 저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십니다. 그분의 경험은 저희에게 귀중한 교훈이 됩니다. 최 대위는 코웃음을 쳤다. 하하하, 교훈이라니 그저 낡은 옛날 이야기나 늘어놓는 분에게 뭘 배운다는 말인가. 김충희, 자네는 아직 세상을 모르는군. 군대는 냉정한 곳이야. 능력 없으면 도태되는 곳이지. 박노인 같은 구시대적인 인물들은 이곳에 발붙일 곳이 없어. 자네가 계속 그분과 어울린다면 자네의 미래에도 좋지 않을 걸세. 그의 목소리에는 협박이 섞여 있었다. 민주는 최 대위의 말을 듣고 직감했다. 최 대위가 박노인을 단순히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다른 의도를 가지고 박노인을 경계하고 있다는 것을. 그는 최 대위의 경고를 무시하고 박노인에게 더욱 의지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박노인의 진짜 정체와 최 대위의 숨겨진 음모를 파헤쳐야 한다고 생각했다. 한편 박노인은 최 대위의 움직임을 이미 감지하고 있었다. 그의 오랜 경험은 최 대위의 비열한 눈빛과 비정상적인 행동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최 대위가 단순히 자신을 견제하는 것을 넘어 어떤 거대한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박노인은 자신의 과거를 묻고 평범하게 살아가려 했지만 운명은 그를 다시금 전장으로 불러들이는 듯했다. 그때 박노인은 마을에 나타난 수상한 사람들을 발견했다. 그들은 평범한 마을 주민처럼 보였지만 그들의 눈빛은 날카롭고 그들의 움직임은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듯했다. 박노인은 그들이 정수철이라는 인물이 이끄는 국제범죄 조직의 일원임을 직감했다. 정수철은 박노인이 과거 특수작전을 수행하는 동안 맞섰던 최악의 적수 중 한 명이었다. 그는 박노인이 파괴했던 자신의 조직을 재건하고 박노인에게 복수하려 했다. 그리고 그는 박노인이 과거에 숨겨놓았던 어떤 정보를 찾고 있었다. 박노인은 마을 주민들과 민준, 그리고 다른 젊은 장병들이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불안해졌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과거를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은신처로 돌아와 낡은 무기들을 손질하기 시작했다. 그의 손놀림은 세월의 흔적을 무색하게 할 만큼 정확하고 능숙했다. 그는 다시금 전사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밤이 깊어지자 박노인은 자신의 목공소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의 눈빛은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앞으로 마주하게 될 싸움이 얼마나 거대하고 위험할지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었다. 그는 자신을 믿고 따르는 민준과 젊은 장병들, 그리고 평화로운 마을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의 심장 속에서는 오랜 시간 잠들어 있던 전사의 피가 다시 뜨겁게 끓어오르고 있었다. 김민주는 박노인과의 시간을 통해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자신의 오만함을 깨달았다. 그는 박노인에게서 진정한 지혜와 경험의 가치를 배우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의 변화는 일부 장교들의 시기심과 최 대위의 의심을 불러일으켰다. 최 대위는 민준이 박노인과 너무 가깝게 지내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고 박노인의 숨겨진 과거를 파헤치기 위해 은밀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박노인은 최 대위의 움직임뿐만 아니라 마을 주변에 나타난 수상한 인물들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그의 오랜 경험은 그들이 정수철이 이끄는 국제범죄 조직의 일원임을 직감하게 했다. 정수철은 박노인이 과거 특수작전을 수행하는 동안 맞섰던 최악의 적수 중 한 명이었다. 그는 박노인이 파괴했던 자신의 조직을 재건하고 박노인에게 복수하려 했다. 그리고 그는 박노인이 과거에 숨겨놓았던 어떤 정보를 찾고 있었다. 어느 날
부대에서는 연례 사격 대회가 열렸다. 민주는 뛰어난 사격 실력으로 대회에 참가했고 최대위 역시 라이벌 의식을 불태우며 민준에게 도전했다. 박노인은 대회 심사위원으로 초빙되었다. 사격 대회가 진행되는 동안 최대위는 민준의 사격 자세를 비웃으며 김중휘, 실전은 이론과 다르다. 책으로 배운 사격 실력이 얼마나 통할지 지켜보지 라고 조롱했다. 민준은 최대위의 도발에도 불구하고 침착하게 자신의 사격 실력을 뽐냈다. 하지만 사격 대회가 끝나갈 무렵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했다. 갑자기 사격장 주변에 위치한 훈련용 표적들이 무작위로 움직이기 시작했고 심지어 일부 표적에서는 섬광탄과 연막탄이 터져 나왔다. 사격장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다. 장병들은 당황했고 몇몇은 제대로 조준하지 못해 총알이 엉뚱한 방향으로 날아가기도 했다. 이게 무슨 짓이야, 훈련에 방해된다. 최대위는 소리쳤지만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무작위로 터지는 섬광탄과 연막탄 때문에 시야가 확보되지 않았고 표적들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타났다 사라지기를 반복했다. 이는 단순한 시스템 오류가 아니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사격 시스템을 조작하고 있었던 것이다. 민주는 상황의 심각성을 직감했다. 그는 사격장의 혼란 속에서 자신의 직감을 믿고 행동하기 시작했다. 그는 소음과 영희 속에서도 침착하게 표적의 움직임을 분석하고 가장 정확한 지점에 총구를 겨눴다. 그의 눈빛은 날카롭게 빛났다.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기술을 동원하여 사격에 집중했다. 그의 총알은 정확히 움직이는 표적의 정중앙을 꿰뚫었다. 그때 박노인이 움직였다. 그는 낡은 지팡이를 든 채 사격장 한쪽으로 향했다. 그의 눈빛은 마치 맹수처럼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사격장 시스템이 조작된 것을 직감했고 조작의 근원지를 찾아 나섰다. 박노인은 마치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혼란스러운 사격장을 가로질렀다. 그는 자신의 지팡이를 휘둘러 사격장 제어 시스템이 있는 곳으로 향했다. 사격장 제어 시스템실 안에는 2명의 남자가 은밀하게 조작을 하고 있었다. 그들의 옷차림은 군복이 아니었다. 그들은 정수철 조직의 일원들이었다. 그들은 박노인이 안으로 들어서자 당황한 듯 총을 빼들었다. 노인네가 감히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꺼져. 남자들은 소리치며 박노인에게 총을 겨눴다. 박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지팡이를 휘둘러 첫 번째 남자의 총을 쳐냈다. 탕 총알은 엉뚱한 방향으로 날아갔다. 박노인은 남자의 손목을 잡고 총을 빼앗아냈다. 그리고는 남자의 머리를 지팡이로 가격했다. 남자는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다른 남자는 총을 발사했지만 박노인은 놀라운 민첩성으로 총알을 피했다. 그는 남자의 급소를 노려 지팡이를 휘둘렀다. 남자는 고통에 신음하며 쓰러졌다. 모든 상황은 순식간에 종료되었다. 박노인은 쓰러져 있는 남자들을 뒤로 한 채 사격 시스템을 다시 정상으로 돌려놓았다. 사격장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다.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김민주는 박노인의 능력에 경악했다. 자신이 무시했던 낡은 노인이 상상 이상의 전투 능력과 상황 판단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의 눈에는 박노인에 대한 존경심과 함께 알 수 없는 두려움마저 서렸다. 사격대회는 재개되었고 민주는 압도적인 점수로 우승을 차지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더 이상 우승에 있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박노인과 그가 제압한 수상한 남자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꾸민 정희석이라는 이름으로 가득했다. 최대위는 사격장의 혼란이 박노인과 관련된 것임을 직감했다.
그는 박노인의 과거가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은밀히 자신의 부하들을 시켜 박노인이 제압한 남자들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그 남자들이 국제범죄 조직 블랙 스콜피온의 일원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블랙 스콜피온은 정수철이 이끄는 조직이었다. 최대위는 정희석과 블랙 스콜피온의 연관성에 대해 불안감을 느꼈다. 그는 자신이 정희석과 얽힌 이상 박노인의 존재가 자신에게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최대위는 박노인을 찾아갔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오만함이나 비웃음이 없었다. 대신 미세한 경계심과 함께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서려 있었다. 박노인 어르신, 사격장에서 있었던 일은 대체 무엇입니까? 그리고 당신은 대체 누구십니까? 최대위의 목소리는 낮게 깔려 있었다. 박노인은 최대위의 질문에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김대위, 내가 누구인지는 자네가 찾아야 할 걸세.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말해줄 수 있지. 나는 자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한 사람일세. 그리고 자네가 어울리는 그림자들은 자네를 집어삼킬 수도 있을 걸세. 박노인의 목소리에는 경고가 담겨 있었다. 최대위는 박노인의 말에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박노인이 자신의 과거와 정희석과의 관계에 대해 뭔가 알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박노인을 제거하거나 최소한 그의 명성을 실추시켜야 한다고 다시 한번 다짐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권력과 인맥을 동원하여 박노인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김민주는 박노인과 최대위 사이에 미묘한 긴장감을 감지했다. 그는 박노인에게 다가가 최대위의 압박에 대해 물었다. 박노인은 민준에게 정희석이라는 이름과 그가 이끄는 블랙 스콜피온 조직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그리고 자신이 과거 정희석과 싸우다 부상을 입고 은퇴했으며 정희석이 자신에게 복수하고 과거의 비밀을 찾기 위해 다시 나타났다는 사실까지. 민주는 박노인의 이야기에 충격을 받았다. 그의 멘토가 그렇게나 거대한 과거를 가지고 있었다니. 그는 박노인이 자신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기 위해 이 모든 것을 숨겨왔다는 사실에 마음이 아팠다. 그는 박노인에게 충성을 맹세했다. 어르신, 제가 어르신을 돕겠습니다. 정희석과 최대위의 음모를 파헤치고 어르신의 명예를 되찾겠습니다. 박노인은 민준의 결의에 찬 눈빛을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는 민준이 진정한 군인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는 민준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좋다. 김중희, 자네라면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명심하게. 이 싸움은 매우 위험할 것이다. 자네의 목숨이 위태로워질 수도 있어. 그날 밤 민준은 잠자리에 들었지만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는 박노인의 과거와 자신이 마주하게 될 미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했다. 그는 더 이상 박노인의 그림자에 숨지 않을 것이었다. 그는 박노인과 함께 정의를 위해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의 인생은 이제 막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한 것이었다. 김민주는 박노인과의 대화를 통해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했다. 그가 존경하고 따르던 멘토가 과거 거대한 국제범죄 조직과 싸웠던 전설적인 특수 요원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조직의 수장인 정희석이 다시 나타나 박노인을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 민준의 마음속에는 정희석과 최대위에 대한 분노가 끓어올랐다. 그는 더 이상 박노인의 그림자에 숨어 있을 수 없었다. 그는 박노인과 함께 정의를 위해 싸우겠다고 맹세했다. 최대위는 박노인과 김민준의 관계를 끊어내고 박노인의 명예를 실추시키기 위해 은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는 박노인의 과거 기록을 파헤치고 군 내부의 정희석 추종 세력과 결탁하여 박노인을 위험한 인물로 몰아가려 했다. 최대위의 궁극적인 목표는 박노인을 제거하고
정의석에게 충성을 증명하여 자신의 입지를 확고히 하는 것이었다. 어느 날 최대위는 부대 전체에 고강도 실전 모의 훈련을 지시했다. 훈련은 실제 전투 상황과 유사하게 꾸며졌고 예측 불가능한 변수들이 곳곳에 숨겨져 있었다. 이 훈련은 겉으로는 장병들의 전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었지만 민주는 직감적으로 이 훈련이 박노인의 능력을 시험하고 나아가 그를 제거하기 위한 함정일 수도 있다고 의심했다. 특히 박노인이 특정 구역에 배치된 것을 보고 그의 의심은 확신으로 변했다. 훈련 당일 새벽부터 훈련장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박노인은 낡은 군복 차림으로 훈련장 한 구석에 서 있었다. 그의 눈빛은 고요했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날카로움이 담겨 있었다. 민주는 박노인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다. 어르신, 조심하십시오. 이 훈련은 이상합니다. 박노인은 민준의 어깨를 두드리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걱정 마라. 김중휘. 이 늙은이가 그리 쉽게 당할 것 같으냐 자네는 자네의 임무에 충실하게 그리고 모든 것을 눈과 귀로 똑똑히 보아두게. 훈련이 시작되자 예상대로 훈련 상황은 점차 통제 불능 상태로 치달았다. 훈련용 총알 대신 실제 총알이 발사되는 소리가 들려왔고 훈련용 폭발물 대신 실제 폭발물이 터지는 듯한 섬광이 번뜩였다. 훈련 상황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장병들은 당황했고 몇몇은 실제 상황과 구별하지 못해 공포에 질려 쓰러지기도 했다. 최대위는 훈련 지휘소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냉철함과 함께 비열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는 박노인이 이 혼란 속에서 무력화되기를 바랐다. 정의석은 멀리 떨어진 곳에서 최대위의 보고를 받으며 훈련 상황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혼란스러운 전장 속에서 박노인은 마치 그림자처럼 움직였다. 그는 자신의 오랜 경험과 감각을 활용하여 실제 총탄이 발사되는 지점을 찾아내고 숨겨진 위험 요소들을 파악했다. 그의 움직임은 나이를 무색하게 할 만큼 민첩하고 정확했다. 그는 위험에 처한 젊은 장병들을 구하고 그들을 안전한 곳으로 이끌었다. 김민주는 박노인의 지시를 받아 자신의 부대를 지휘하며 훈련에 임했다. 그는 박노인에게서 배운 지혜와 자신의 뛰어난 전술적 능력을 활용하여 부대원들을 안전하게 이끌었다. 그는 훈련 상황의 이상 징후를 파악하고 이것이 단순한 훈련이 아님을 직감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이 훈련을 진짜 전투로 만들고 있다는 것을. 훈련 도중 민주는 박노인이 특정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을 보았다. 그곳은 훈련장의 가장 깊숙한 곳으로 군사 지도에도 표시되지 않는 비밀스러운 곳이었다. 민주는 직감적으로 그곳에 정의석과 관련된 중요한 단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박노인의 뒤를 따랐다. 박노인이 도착한 곳은 낡은 폐쇄된 벙커였다. 벙커 입구는 철문으로 굳게 닫혀 있었고 주변에는 위장막이 쳐져 있었다. 박노인은 철문을 향해 다가갔다. 그때 벙커 안에서 무장한 군인들이 뛰쳐나왔다. 그들은 최대위의 사병들이었다. 그들의 눈빛은 살기로 번뜩였다. 박노인 내놈이 감히 여기까지 찾아왔겠다. 내놈은 여기서 끝이다. 남자들은 소리치며 박노인에게 총을 겨눴다. 박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낡은 지팡이를 든 채 남자들에게 맞섰다. 그의 지팡이는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움직였고 남자들의 총을 쳐내고 급소를 정확히 노렸다. 퍽퍽 둔탁한 소리와 함께 남자들은 하나씩 쓰러졌다. 그의 기술은 완벽했다. 그는 힘으로 제압하기보다 상대방의 관절과 균형을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싸웠다.
민주는 박노인의 놀라운 능력에 다시 한번 경악했다. 자신이 무시했던 노인이 상상 이상의 전투력을 가지고 있었다니. 그는 박노인의 싸움을 지켜보며 깊은 존경심을 느꼈다. 박노인이 마지막 남은 사병을 제압하자 벙커 안에서 정희석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얼굴에는 냉철함과 함께 비열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의 옆에는 최대위가 서 있었다. 박노인 내놈이 감히 여기까지 찾아올 줄이야. 내놈은 아직도 과거에 갇혀 있군. 하지만 내놈의 시대는 끝났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차지할 것이다. 정희석은 소리치며 박노인을 조롱했다. 박노인은 정희석을 향해 차가운 시선을 보냈다. 정희석, 내놈의 악행은 오늘로 끝이다. 내놈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진실은 영원히 숨겨지지 않아. 정희석이 손짓하자 그의 경호원들이 박노인에게 달려들었다. 동시에 최대위도 박노인에게 총을 겨눴다. 상황은 절망적이었다. 박노인은 혼자서 수많은 적들을 상대해야 했다. 그때 민준이 움직였다. 그는 박노인을 돕기 위해 정희석의 경호원들에게 달려들었다. 그의 권총은 불을 뿜었고 그의 주먹과 발차기는 정확하게 경호원들의 급소를 노렸다. 그의 움직임은 빠르고 정확했으며 그는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강인한 전투 감각을 발휘했다. 어르신, 제가 돕겠습니다. 그들을 막으십시오. 민준은 소리쳤다. 박노인은 민준의 등장에 놀란 듯했지만 이내 안도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민준과 함께 정희석의 경호원들과 맞섰다. 그들의 협력은 완벽했다. 박노인은 노련한 기술로 적들을 제압했고 민준은 젊은 패기와 뛰어난 사격 실력으로 적들을 무력화시켰다. 정희석과 최대위는 박노인과 민준의 예상 밖의 저항에 당황했다. 그들은 민준이 이렇게까지 강할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정희석은 자신의 계획이 틀어지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젠장 저놈들을 제거해 이 모든 것을 끝내라. 정희석은 소리쳤다. 훈련장은 순식간에 피 튀기는 전장으로 변했다. 총성과 비명이 난무했고 쇠붙이가 부딪히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박노인과 민준은 부상을 입었지만 그들은 굴하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를 보호하며 정희석과 최대위의 부하들과 맞서 싸웠다. 그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김 사단장이 이 모든 상황을 감지하고 지원 병력을 보낸 것이었다. 정희석과 최대위의 얼굴에는 절망감이 서렸다. 그들은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정희석의 배후 세력이 완전히 뿌리 뽑히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군사기지 안의 혼란은 극에 달했다. 박노인과 김민준이 최대위와 정수철의 군인들에 맞서 싸우는 동안 총성, 비명, 폭발음이 사방에서 울려 퍼졌다. 박노인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민첩하고 정확하게 움직였고 그의 지팡이는 치명적인 무기였다. 민준은 젊음의 민첩성과 잘 훈련된 전투 기술로 완벽한 보안 역할을 했다. 그들은 완벽한 호흡을 자랑하며 서로를 엄호했고 적들의 파상 공세를 하나씩 격퇴했다. 최대위와 정수철은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들은 평범해 보였던 노인과 젊은 중위가 자신들의 잘 훈련된 병력에게 이토록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젠장, 도대체 무슨 일이야, 저 늙은이가. 저렇게까지 강할 리가 없어. 최대위는 분노와 불안으로 얼굴이 일그러진 채 소리쳤다. 정수철은 더 차가운 표정으로 침착하게 말했다. 내가 말했지. 그 자는 평범한 상대가 아니야. 그는 우리 조직의 옛 유령이야. 하지만 상관없어. 그가 모습을 드러냈으니 이제 그가 저지른 짓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그들의 병력은 박노인과 민준에게 계속해서 밀려났다. 민준은 어깨에 부상을 입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용맹하게 싸웠다.
그는 박노인에게서 두려움이 어떤 총알보다 더 위험한 적이라는 것을 배웠다. 그는 자신뿐만 아니라 박노인과 그가 가르쳐준 모든 것을 위해 싸웠다. 김중이 포위당하지 않도록 해. 박노인은 3명의 병사를 발차기로 쓰러뜨린 후 민준에게 외쳤다. 놈들이 우리를 떼어놓으려 하고 있어. 민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의미를 이해했다. 그는 박노인에게 접근하려던 병사 1명을 사격으로 쓰러뜨린 뒤 재빨리 이동하여 박노인과의 거리를 유지했다. 2 사람은 완벽하게 기름칠된 기계처럼 싸웠다. 이 광경은 부대 전체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처음에는 박노인을 무시했던 다른 장교들과 병사들은 이제 그를 경외심과 감탄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은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을 믿을 수 없었다. 늙고 초라한 예비역이 마치 신처럼 싸우고 있었다. 최대위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고 직접 총을 들고 전투에 뛰어들었다. 그는 박노인을 직접 끝장내고 싶었다. 이 늙은이 오늘 여기서 죽을 것이다. 박노인과 최대위는 격렬하게 맞붙었다. 최대위는 잘 훈련된 장교였지만 박노인 앞에서는 어린아이 같았다. 박노인은 최대위의 공격을 쉽게 피하며 그의 약점을 지팡이로 정확히 가격했다. 매번 가격할 때마다 최대위는 극심한 고통에 몸부림쳤다. 한편 정수철은 기지의 주 통제실로 향했다. 그는 외부의 전투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의 목표는 박노인이 숨겨놓았던 중요한 열쇠였다. 그는 그 정보가 자신의 사악한 계획을 완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었다. 그는 기지의 통신 시스템을 파괴하기 시작했고 박노인과 민준을 외부와 고립시켰다. 민준은 정수철의 병사 몇 명을 쓰러뜨린 후 통신 시스템의 비정상적인 침묵을 알아차렸다. 그는 통제실에서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났다고 직감했다. 그는 급히 그곳으로 달려갔고 박노인은 계속해서 최대위와 남은 병사들을 상대했다. 통제실 안에서 민준은 정수철과 마주했다. 정수철은 얼굴에 수많은 흉터가 있고 눈빛이 차가운 위험한 남자였다. 그는 기지의 주 서버에 이상한 장치를 연결하고 있었다. 나어는 누구냐? 민준은 총을 겨누며 정수철에게 소리쳤다. 정수철은 돌아보며 비열한 미소를 지었다. 나는 저 늙은이가 시작한 모든 것을 끝낼 사람이다. 네가 그의 아들인가 안타깝군. 너도 네 아버지처럼 죽게 될 거야. 민준은 충격을 받았다. 아버지, 너희가 아버지에게 무슨 짓을 하랬어? 그는 아버지가 예비역이라는 것은 알았지만 어머니의 운명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다. 정수철은 비웃었다. 아, 그 늙은이가 너에게 말해주지 않았나? 내 어머니도 특수요원이었어. 그녀는 나와 그 늙은이의 계획을 막으려다 죽었다. 너희 둘 다 나의 방해물일 뿐이야. 정수철의 말은 민준에게 강력한 충격을 주었다. 어머니도 특수요원이었다니, 그녀가 정수철을 막으려다 죽었다니 고통과 분노가 그의 안에서 폭발했다. 민준은 정수철에게 덤벼들었다. 통제실 안에서의 싸움은 치열했다. 민준은 고통 속에서 광기 어린 모습으로 무자비하게 싸웠다. 그는 배운 모든 기술을 사용하여 정수철을 압도하려 했지만 정수철 또한 위험한 전직 특수요원이었기에 쉽게 당하지 않았다. 한편 통제실 밖에서 박노인은 최대위를 쓰러뜨렸다. 최대위는 고통과 굴욕감에 몸부림치며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박노인은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며 한치의 연민도 보이지 않았다. 내 놈은 스스로 무덤을 팠다. 최대위. 박노인이 낮게 말했다. 내 놈은 충성을 저버리고 인간의 생명을 경시했다. 그것이 내 놈의 가장 큰 실수다. 그 후 박노인은 통제실에서 느껴지는 비정상적인 침묵을 감지하고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다. 그는
급히 그곳으로 달려갔다. 문을 열었을 때 그는 민준이 정수철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것을 보았다. 정수철, 박노인은 울부짖듯 외쳤고 그의 눈은 불꽃처럼 타올랐다. 내 놈은 절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것이다. 정수철은 박노인을 보자마자 얼굴색이 변했다. 그의 자신감은 사라지고 대신 공포가 서렸다. 네가 아직 살아있다니. 박노인은 정수철에게 덤벼들었고 두 사람은 최후의 사투를 벌였다. 그것은 두 원수 사이의 마지막 대결이었다. 박노인은 모든 경험과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분노를 담아 초인적인 힘으로 싸웠다. 그는 정수철을 쓰러뜨려 바닥에 쓰러뜨렸다. 민주는 부상을 입었지만 간신히 일어섰다. 그는 아버지를 존경심과 사랑이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는 오랫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았다. 그의 아버지, 그의 어머니, 모두가 숨겨진 영웅들이었다. 바로 그때 멀리서 경찰차와 군용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박노인이 미리 연락해둔 김 사단장이 병력을 이끌고 온 것이다. 기지는 봉쇄되었고 정수철의 모든 용병들과 최대위는 체포되었다. 박노인은 아들 민준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은 자부심으로 가득했지만 동시에 피로가 역력했다. 아들아, 잘했다. 민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뺨에 흐르는 눈물을 닦았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가 자랑스럽습니다. 사랑합니다. 정희석은 감옥에 갇혔지만 그의 그림자는 여전히 이준영과 이진우 씨의 삶에 드리워져 있었다. 정희석의 몰락은 그와 연루된 거대한 국제범죄 조직의 분노를 촉발시켰다. 이 조직은 정희석을 구출하고 이진우 씨를 제거하여 과거의 비밀을 영원히 묻어버리려 했다. 그들은 이진우 씨의 아내, 즉 준영의 어머니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음을 밝히려는 계획을 세웠다. 그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진우 씨가 과거에 숨겨놓았던 국가기밀 정보, 즉 선파이어 작전에 대한 모든 자료를 손에 넣는 것이었다. 이진우 씨는 아들 준영과 함께 평화로운 시계 수리공의 삶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는 준영에게 자신의 모든 지식과 경험을 전수하며 아들이 진정한 군인이자 정의로운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바랐다. 하지만 그의 내면은 정희석의 배후 세력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가족을 위협하는 그림자가 점점 더 짙어지고 있음을 느꼈다. 어느 날 저녁 이진우 씨는 시계 수리점 문을 닫고 집으로 향하던 중 골목 어귀에서 수상한 그림자들을 발견했다. 그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다. 그의 오랜 경험이 경고음을 울렸다. 그는 자신이 미행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진우 씨는 평소처럼 느릿한 걸음으로 걸었지만 그의 눈빛은 주변을 예의주시하며 적들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골목 안에서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튀어나왔다. 차 문이 열리며 건장한 남자 몇 명이 뛰쳐나왔다. 그들의 손에는 둔기와 총기가 들려 있었다. 그들은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용병들이었다. 이진우 내놈이 감히 정희석 회장님을 감옥에 보냈겠다. 오늘 너는 살아서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남자들은 소리치며 이진우 씨에게 달려들었다. 이진우 씨는 자신의 몸을 날려 첫 번째 남자의 공격을 피했다. 그는 낡은 점퍼 주머니에서 작은 스위치를 눌렀다. 스위치를 누르자 그의 지팡이 끝에서 날카로운 칼날이 튀어나왔다. 그것은 단순한 지팡이가 아니었다. 이진우 씨가 과거 특수요원 시절부터 사용하던 특수 제작된 전투용 지팡이였다. 골목 안은 순식간에 난투극의 장으로 변했다. 이진우 씨는 지팡이를 휘둘러 용병들의 공격을 막아냈다. 그의 움직임은 빠르고 정확했으며 그 어떤 무술 고수보다 능숙했다.
그는 용병들의 급소를 정확히 노렸고 그들은 소리도 지르지 못하고 쓰러졌다. 그의 기술은 완벽했다. 그는 힘으로 제압하기보다 상대방의 관절과 균형을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싸웠다. 하지만 용병들의 숫자는 많았고 그들은 총기로 무장하고 있었다. 이진우 씨는 점차 밀리기 시작했다. 그의 몸에는 상처가 늘어났고 그의 숨은 턱까지 차올랐다. 그는 아들 준영에게 이 모든 것을 숨기려 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아들의 안전을 걱정하며 필사적으로 싸웠다. 그때 준영이 아버지의 시계 수리점으로 향하던 중 골목 안에서 들려오는 총성과 비명소리를 들었다. 그는 직감적으로 아버지가 위험에 처했다는 것을 알았다. 준영은 망설임 없이 골목 안으로 달려갔다. 그곳에는 피투성이가 된 아버지와 쓰러져 있는 용병들이 있었다. 그리고 아버지의 주변에는 아직도 몇 명의 용병들이 남아 아버지를 공격하고 있었다. 아버지, 준영은 소리치며 용병들에게 달려들었다. 그는 자신의 권총을 빼들고 용병들을 향해 불을 뿜었다. 그의 사격은 정확했고 용병들은 쓰러졌다. 이진우 씨는 아들의 등장에 놀란 듯했지만 이내 안도한 표정을 지었다. 준영아, 괜찮니? 이곳은 위험하다. 도망쳐라. 아니요. 아버지, 제가 아버지를 지킬 거예요. 혼자 두지 않을 거예요. 준영은 아버지의 곁에 서서 용병들과 맞섰다. 그는 아버지에게서 배운 전투 기술과 자신의 군사 훈련을 활용하여 용병들을 제압해 나갔다. 준영의 움직임은 거칠고 투박했지만 그의 정신력은 그 어떤 베테랑 요원보다 강했다. 용병들의 우두머리로 보이는 남자가 총을 들고 준영을 향해 달려들었다. 감히 건방진 놈 내 놈, 아비처럼 죽여주마. 이진우 씨는 아들의 위험을 감지하고 몸을 날려 준영을 밀쳐냈다. 총알이 이진우 씨의 어깨를 스쳤다. 피가 솟구쳤지만 이진우 씨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는 우두머리 남자의 팔을 잡고 총을 빼앗아냈다. 그리고는 남자의 머리를 가격했다. 남자는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하지만 그 순간 다른 용병이 총을 들고 이진우 씨의 뒤에서 나타났다. 이진우 내 놈은 여기서 끝이다. 이진우 씨는 반사적으로 몸을 돌렸지만 총알은 이미 발사된 후였다. 탕총알은 이진우 씨의 옆구리를 정확히 관통했다. 이진우 씨는 고통에 신음하며 무릎을 꿇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렸고 그의 눈에는 아들을 향한 미안함이 담겨 있었다. 아버지, 준영은 절규하며 쓰러지는 아버지를 붙잡았다. 용병들은 이진우 씨가 쓰러지자 환호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임무가 성공했다고 생각했다. 그때 용병들의 우두머리 중 한 명이 이진우 씨에게 다가왔다. 그는 이진우 씨의 주머니를 뒤져 작은 USB를 꺼냈다. 선파이어 작전, 드디어 우리가 이걸 손에 넣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준영은 그 USB를 보자마자 직감했다. 그것이 아버지가 숨겨왔던 국가 기밀 정보, 즉 선파이어 작전에 대한 자료일 것이라고. 그는 용병들에게서 USB를 빼앗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웠다. 그는 쓰러져 있는 아버지의 옆에 서서 남은 용병들과 맞섰다. 그의 몸에는 상처투성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이글거리는 불꽃 같았다. 그때 멀리서 헬리콥터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동시에 군 특수부대원들이 골목 안으로 진입했다. 그들의 선두에는 사단장 김용준이 서 있었다. 김 사단장은 이진우 씨의 위험을 감지하고 직접 특수부대를 이끌고 온 것이었다. 선배님, 김 사단장은 소리치며 용병들에게 총을 난사했다. 특수부대원들은 순식간에 용병들을 제압했다. 용병들은 저항할 틈도 없이 쓰러졌다. 용병들의 우두머리는 USB를 든 채 도망치려 했다.
하지만 김 사단장이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김 사단장은 우두머리 남자의 손에서 USB를 빼앗아냈다. 내 놈들이 감히 이 나라의 기밀을 손에 넣으려 해 어림없는 소리. 이진우 씨는 쓰러져 있는 채 김 사단장을 바라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김 사단장, 역시 자네는 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군. 그의 목소리는 잦아들었다. 준영은 아버지의 옆에 무릎을 꿇었다. 아버지의 몸은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다. 아버지 안 돼요. 눈 뜨세요. 아버지. 준영은 아버지의 손을 잡고 흐느꼈다. 이진우 씨는 힘겹게 손을 들어 아들의 뺨을 어루만졌다. 준영아, 아버지는 자랑스럽다. 너는 진정한 군인이자 아들의 길을 걷거라. 어머니를 부탁한다. 그의 눈은 서서히 감겼다. 준영은 아버지의 죽음에 절규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슬픔과 함께 정희석의 배우 세력에 대한 끓어오르는 분노가 치밀었다. 그는 아버지의 복수를 하고 아버지의 명예를 걸고 이 모든 것을 끝내겠다고 다짐했다. 김 사단장은 준영의 어깨를 잡고 그를 일으켜 세웠다. 이중이, 슬퍼할 시간은 없다. 선배님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정희석의 배우 세력을 완전히 뿌리 뽑아야 해. 자네 아버님이 남기신 이 USB에 모든 것이 담겨 있을 것이다. 준영은 아버지의 손에 든 USB를 꽉 움켜쥐었다. 그의 눈은 복수심과 함께 결의에 찬 눈빛으로 빛났다. 그는 아버지의 죽음이 단순한 비극이 아니라 그에게 주어진 새로운 사명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아버지의 그늘에 숨지 않을 것이었다. 그는 아버지의 길을 따라 조국을 지키는 진정한 영웅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그의 인생은 아버지의 죽음을 기점으로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진우 씨의 희생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 그의 죽음은 이준영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아버지의 명예를 걸고 정희석의 배우 세력을 완전히 뿌리 뽑아야 한다는 강력한 사명감을 불어넣었다. 이준영은 아버지의 손에서 넘겨받은 USB를 꽉 움켜쥐었다. 그 안에는 선파이어, 작전 아래 모든 진실과 정희석의 국제범죄 조직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들이 담겨 있었다. 병원에서 준영은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을 기억하며 슬픔에 잠겼다. 박대위와 김 사단장이 그를 위로했지만 아버지의 부재는 그 어떤 말로도 채울 수 없었다. 준영은 슬픔 속에서도 분노를 사겼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나약한 아들이 아니었다. 그는 아버지의 복수를 하고 조국을 지키는 진정한 군인이 되기로 결심했다. 김 사단장은 이진우 씨가 남긴 USB의 내용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USB 안에는 정희석의 국제무기 밀매 조직, 마약 거래 네트워크, 그리고 정치권과 군 내부의 거대한 비리 커넥션에 대한 충격적인 정보들이 담겨 있었다. 특히 선파이어 작전의 진짜 목적은 적국의 핵무기 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비밀 작전이었으며 이진우 씨와 준영의 어머니는 그 작전의 핵심 요원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정희석은 이 작전을 통해 국가 기밀을 빼돌리고 자신의 이익을 취하려 했으며 그 과정에서 이진우 씨의 아내를 살해했던 것이다. 모든 진실이 명백하게 밝혀졌다. 이중희, 자네 아버님은 정말 위대한 분이셨다. 그리고 자네 어머님도 마찬가지였다. 그분들은 이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신 진정한 영웅이셨다. 김 사단장은 준영에게 경건한 목소리로 말했다. 정희석과 그의 배우 세력은 이번에야말로 뿌리 뽑힐 것이다. 자네 아버님과 어머님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하겠다. 준영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희생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되자 그들을 향한 존경심이 더욱 깊어졌다.
그는 더 이상 그들을 잃은 슬픔에만 갇혀 있지 않았다. 그는 그들의 명예를 드높이고 그들이 지키려 했던 조국을 수호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임을 깨달았다. 정의석의 배후 세력은 자신들의 정보가 유출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자 마지막 발악을 시작했다. 그들은 언론을 통해 선파이어 작전의 일부를 왜곡하여 폭로하고 현 정권을 비난하며 혼란을 야기하려 했다. 또한 이진우 씨의 죽음이 마치 선파이어 작전의 실패로 인한 것이며 이진우 씨가 배신자였다는 허위 정보를 유포하여 이진우 씨의 명예를 훼손하려 했다. 이준영은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분노했지만 침착하게 대응했다. 그는 김 사단장과 박대위의 도움을 받아 정의석의 모든 음모를 역이용하기로 했다. 김 사단장은 언론과 긴밀히 협조하여 정의석 배후 세력의 허위 주장을 반박하고 선파이어 작전의 진짜 진실을 단계적으로 공개할 준비를 했다. 준영은 아버지의 유지를 받들어 이 모든 것을 자신의 손으로 끝내기로 결심했다. 정의석 배후 세력이 대규모 기자회견을 열어 선파이어 작전의 왜곡된 진실을 폭로하려 한 그날, 기자회견장은 수많은 언론사와 기자들, 그리고 사회 각계각층의 유력 인사들로 북적였다. 정의석 배후 세력의 수장이 단상에 올라서서 자신들의 주장을 펼치기 시작했다. 그때 기자회견장 메인 스크린에 갑자기 영상이 송출되기 시작했다. 그것은 준영이 아버지의 USB에서 발견한 선파이어 작전의 실제 영상과 정의석의 배신, 그리고 이진우 씨와 준영 어머니의 헌신적인 활약이 담긴 진실 영상이었다. 영상은 모든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었다. 정의석의 조직이 어떻게 국가 기밀을 빼돌리고 이진우 씨 부부를 함정에 빠뜨렸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떤 불법적인 거래를 해왔는지에 대한 증거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다. 기자회견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기자들은 경악했고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져 나왔다. 정의석 배후 세력의 수장은 충격에 휩싸여 단상 위에서 얼어붙었다. 그는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고 믿었지만 그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그때 경찰 특공대가 기자회견장 안으로 들이닥쳤다. 김 사단장의 지시로 인해 모든 출입구가 봉쇄되었고 정의석 배후 세력의 모든 관련자들이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준영은 기자회견장 뒤편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슬픔과 함께 승리감이 교차했다. 그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복수를 성공적으로 해냈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정의를 바로 세웠다. 이후 정의석과 그의 국제범죄 조직은 완전히 해체되었고 그들의 모든 불법적인 사업들은 중단되었다. 선파이어 작전의 모든 진실은 국민들에게 공개되었고 이진우 씨와 준영의 어머니는 조국을 위해 헌신한 진정한 영웅으로 재평가받았다. 그들의 명예는 드높여졌고 그들의 희생은 영원히 기억될 것이었다. 이준영은 군 복무를 마친 후 장교의 길을 계속 걸었다. 그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뒤를 이어 조국을 지키는 진정한 군인이자 정의를 위해 싸우는 강인한 영웅이 되었다. 그는 자신의 능력과 열정을 바쳐 국가 안보에 기여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군인으로 성장했다. 그는 더 이상 아버지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존재 자체가 준영에게는 가장 큰 자랑이자 힘이었다. 이준영은 가끔씩 아버지의 낡은 시계 수리점을 찾아갔다. 그곳은 이제 추억이 깃든 장소가 되어 있었다. 그는 시계방에 앉아 아버지의 낡은 시계를 만지며 아버지의 따뜻한 손길을 기억했다. 그는 아버지가 남긴 유산을 이어받아 조국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자신의 삶의 의미임을 깨달았다.
그의 인생은 아버지의 죽음을 통해 완전히 바뀌었지만 그 변화는 그를 더욱 강하고 의미 있는 삶으로 이끌었다. 그는 이제 외롭지 않았다. 그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정신을 이어받아 이 땅의 모든 이들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될 것이었다.